평택에 사는 박상범 씨가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때는 1985년 상범 씨가 중학생이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 시절에는 집이 본체가 하나 있고 별채가 있고 밖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근데 이렇게 한 채인 대문은 하나이고 이런 집 있잖아요. 우리 상범 씨의 집도 그런 집이었는데 평소에 어머니랑 잘 알던 분이 사글세를 이제 전전하는 걸 보고 어머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여기 별채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대요. 상범 씨는 그 집 형을 잘 따랐는데 그 형이 동네에서는 정말 딱지치기로 최고봉을 찍은 사람이에요. 그 형을 이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 별명이 딱지형이었대요. 딱형. 그런데 그 형네가 이사 온 이후로 불길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아, 뭐야 갑자기. 가족들이 모두 자고 있던 어느 늦은 밤에 왜 이래? 놀랬잖아요. 온 집안에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다들 너무 놀라서 정신없이 뛰쳐나가 봤더니 아버지가 그래서 상범 씨가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급하게 물어봤더니 딱지네 아버지가 나왔어. 딱지네 아버지가 저기서 날 보면서 몸에 꼰 새끼줄을 쭉쭉 빨면서 웃고 있었어. 뭔 새끼줄? 오, 기괴하다. 사실 딱지 형네 아버지는 몇 년 전 술을 잔뜩 드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마을 입구에 다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떨어져서 돌아가셨거든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딱지 형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뭐 술도 많이 드셨지만 정신이 온전치가 않아서 몸에 새끼줄을 베베 꼬고 동네를 돌아다니곤 하셨는데 아버지가 별채 앞에 그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날 이후에 늦은 밤이나 이른 새벽에 그 어디매쯤에서 북소리랑 징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범 씨네 이제 가족들도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이웃 주민들도 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제 부모님이 그 딱지 형네 어머니를 찾아가서 이 새벽마다 이게 뭔 소리냐라고 따졌어요. 딱지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사실 딱지 아버지 그렇게 가고 그 다음 해에 신기가 생겨서 내가 신내림을 받았거든요. 아, 그래서 신당. 근데 아, 우리 집안에 신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어머니는 이제 길길이 날뛰셨고 그렇죠. 동네 떠나가라 큰 소리로 두 분이 싸우셨어요. 아니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렇죠. 저도 봐줄 만큼 봐줬다고요. 딱지 형네 어머니는 결국 어머니와 연을 끊고 아, 읍내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느낌이 안 좋은데. 진짜는 이제부터입니다. 왜 떠났는데 왜 떠났잖아요. 상범 씨가 갑자기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이런. 어머니가 상범 씨를 들쳐업고 막 읍내 병원까지 뛰어가가지고 물어봤는데도 병원에서는 전혀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열이라도 좀 내리게 좀 해달라고 해서 약을 겨우 가져와서 먹이고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근데 귓가에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신지 귓속에 울려 퍼지는 이 소름 끼치는 목소리에 눈을 번쩍 떠봤더니 파란색 불덩이가 천장에 미친 듯이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가방 잘 챙겨. 내가 가져가면 그 속에 네 목숨줄까지 챙겨갈 거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불덩이가 가슴 쪽으로 쑥 내려가. 근데 갑자기 상범 씨가 정신없이 일어나서 머리맡에 있던 그 담요를 갖다가 어머니한테 막 안겨주더니 앉은 상태로 그 안방을 막 꽁충꽁충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잠시. 어머 이게 어머니랑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무르면서 막 애 진정시키려고 막 엄청나게 애를 쓰셨대요. 그래서 고비를 넘겼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상범 씨의 이상한 행동이 또 시작됩니다. 아, 약을 먹였는데도. 전날 들었던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또 귀에 들려오는 거. 넌 평생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혀가 무거워지고 혓바닥이 길어져서 그게 네 목을 조를 거야. 익숙한 느낌에 다시 눈을 번쩍 떴더니 이번에는 방바닥에 찰싹 달라붙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대요. 놀란 상범 씨가 온몸을 막 보듬거리면서 몸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급기야 막 그 혀가 만큼 늘어나서 방바닥이 질질 끌리는 거예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단 혀를 다시 넣으려고 막 했는데 방바닥에 축 늘어져 있던 그 혀끝이 갑자기 뱀처럼 쓱 목을 감싸면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웬일이야? 진짜로 그렇게 됐네.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살려주세요. 상무 씨가 계속 외치는데도 막 목이 조여오는 거예요. 나중에 어머니 말을 들어봤더니 또 잘 자고 있던 상범 씨가 갑자기 입을 손으로 막 때리다가 때리다가 입술을 양손으로 막 잡아 뜯으면서 막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꽁충꽁충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마치 무당이 접신했을 때처럼 탈 때처럼. 막 꽁충꽁충 막 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상범 씨의 발작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 목소리가 이렇게 속삭였대요. 힘들지? 살고 싶지? 네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네 입속으로 네 몸이 들어갈 거야. 그 말에 상범 씨가 눈을 까뒤집더니 있는 대로 입을 쫙 벌리고 손발을 입속으로 막 넣으려고 막 보듬보듬거려요. 그 목소리 뭐야? 자기한테. 곁에 있던 부모님이 말리지 않았다면 진짜 입을 찢을 기세로 결국 이대로면 아들을 잃겠다 싶어서 신내림을 받았었던 큰 이모님이 계셨대요. 뭔가 술술. 그분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자초지정을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이모님이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너희 집 주변, 특히 굴뚝 밑이나 우물가 쪽에서 파내면 뭔가 나올 건데 그거를 아무도 모르게 불태워라 라고 얘기를 하대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그 못된 것이 너한테 앙심 품고 살을 놓고 갔구나. 딱죠. 그날 밤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던 부모님은 결국 안방 굴뚝 밑에 그 아래 땅을 판 흔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곳에서 한 3살짜리 색동저고리가 파묻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색동저고리를 탁 펼쳤더니 안에 바늘 뭉
본치랑 부적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아이고, 야. 저주네. 저주 내렸구나. 어머니는 그걸 들고 나가서 천지신명님께 기도드리면서 그거를 불태웠어요. 그리고 이튿날 상범 씨를 며칠 동안 괴롭히는 그 고열, 그 이상 행동 같은 거 있죠? 씻은 듯이 어이구, 사라졌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와.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전이 뭐가 있구나. 이 일이 있고 이제 몇 년 뒤에 상범 씨랑 어머니가 5일장에 이렇게 갔어요. 네. 상범 씨가 어머니를 막 졸라가지고 100원만 달라고 해서 그 뻥튀기 먹으려고 막 달려가는데 너 상범이 아니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그 딱지영네 어머니가 서 있는 거예요. 오, 신당 차려놓고. 근데 그 딱지영네 어머님과 쓱 다가오더니 더듬더듬 상범 씨의 손을 잡았어요. 어린 것한데 내가 그 못된 짓을 했으니 신을 모시는 것이 못된 마음을 먹어서 신벌을 받았어. 이제라도 나를 용서해 주렴. 미안하다. 미안해. 상범 씨 쪽을 바라보는 딱지영네 어머니의 눈에는 네. 초점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떡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 초점이 없었어요. 눈이 멀었다는 건가? 어머니와 크게 싸우고 이사를 갔잖아요. 네. 상실됐구나. 근데 저주를 퍼부으면서 저주 주술을 놓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간 지 1년도 채 안 돼서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립니다. 어머니가. 이 어머님이. 병환으로 실명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몇십 년이 지난 얘기지만 그때 일어난 일들은 어제 일처럼 다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1979년 당시 14살이었던 저에겐 죽어도 듣기 싫은 말이 있었습니다. 용철아, 아이 박용철. 너 진짜 죽을래? 내가 이름 부르지 말랬지? 용철이? 맞아요. 제 이름은 박용철. 엄마가 저를 임신했을 때 이거는 아들이 분명하다면서 할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었죠. 딸보다 아들이 최고였던 그 시절. 저희 집은 첫째, 둘째, 셋째도 딸. 넷째인 저마저 딸인 걸 알았을 땐 정말 초상집이 따로 없었대요. 옛날에 그랬었어. 새로 이름 짓기도 귀찮다고 해서 전 그냥 용철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14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너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은 또 딸을 낳지는 않겠지. 손자 노래를 부르는 할머니 때문에 엄마는 결국 또 임신을 했어요. 근데 아들을 가지려고 그랬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데 대문 앞에서 엄마가 할머니한테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제발 안 가면 안 돼요.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엄마를 억지로 잡아 끌고는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를? 저는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 뒤를 몰래 쫓아갔어요. 두 사람이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깊고 험한 산속. 아이고 이리 와.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았어? 빨리 따라오다. 빨리 와. 와. 싫어요. 아이고 이리 와. 뭐야, 지금 왜 이래? 대체 여긴 왜 온 거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불안한 생각에 휩싸였던 그때 색색의 화려한 천들이 걸려있는 나무 너머로 외딴 집 한 채가 보였어요. 거긴 우리 동네에 딱 하나 있다는 무당집이었는데요. 무당집에 갔구나, 무당집에. 할머니는 한사코 들어가기 싫다는 엄마 등을 떠밀며 그곳으로 들어갔고 저는 살금살금 다가가 안을 훔쳐봤죠. 아이고 내가
아주 아들 줄줄이 낳는다는 여자 속옷도 갖다가 입혀보고 아이 삼신할매한테 제사까지 지냈는데 소용이 없어 소용이. 아유. 이번에도 딸이야. 아들 낳기엔 기운이 택도 없어. 부적 하나 써줄 테니까 맨살에 딱 붙이고 다녀. 그러면서 부적 값으로 무려 20만 원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비싸다. 그때 돈 20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비싸다. 생각지도 못한 액수의 할머니는 좀 깎아주게. 어? 아니면 저기 부적을 한 2만 원어치만 그려줄 수는 없나? 무당한테 흥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할머니 쇠고집은 동네에서 다 알아줬거든요. 앞으로 30분은 더 걸리겠다. 그래서 저는 조심조심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무당집 뒤편에 있는 작은 문에서 스멀스멀 연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궁이에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냄새야? 도대체 뭘 끓이는 건지 생전 처음 맡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궁금해서 뚜껑을 열자 시뻘건 피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못이 잔뜩 박힌 채 죽은 검은 새들이 보였어요. 그제야 주변 풍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바닥에는 긴 머리카락들이 쌓여있고 도마에는 막 핏자국이 가득하고 사방에 피로 쓴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허겁지겁 밖으로 도망치려는데 열린 문틈으로 난장판이 된 마당이 보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아니요. 종이 쪼가리 대충 찌끄려가지고 무당 멱살을 잡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거를 20만 원씩이나 받아 처먹으면 그게 아주 사기꾼 돌팔이지 뭐야 이게. 아이고. 그 아무개 신령님 내 말 들리셔? 아이고. 들리면 나 그 떡두꺼비 하나 내려주셔. 어디 신령님 무서운 줄 모르고 막말을 짓거려. 어머니 가요. 가만 있어봐. 겁에 질린 엄마가 할머니를 데리고 도망치듯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도 재빨리 걸음을 옮기려던 그때 우리를 원연하는 즉시 문리가 되어 즉사하게 해주소서. 무당이 뭔가를 빠르게 중얼거리는 거예요. 저주를 해봐, 저주를. 두고 봐라. 조만간 크게 화를 입을 게야. 눈빛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저주를 퍼붓는데 정말 심장이 쪼그라들 것 같았습니다. 용철아, 야 니네 엄마 아들 낳고 싶어서 무당 찾아갔다며? 아들 대신 귀신부터 온 거 아니야? 아이고 저 손 얘기를. 벌써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는지 친구들이 저를 놀려댔어요. 여기저기 온통 듣기 싫은 얘기들 뿐 아이고 내가 늙어서 별 수모를 다 겪네.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집에서는 할머니가 엄마를 쥐잡듯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가버리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날 밤 갈 곳도 없이 막 뛰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엄마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는데 저게 뭐지? 우리 집 담벼락에 커다랗고 시커먼
뭔가가 서 있는 거예요. 저줄 내리는 뭐가 왔나 보네. 저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새빨간 두 개의 불빛만 보이는 거예요. 두 개의 불빛이. 귀신이다. 저는 정신없이 막 도망쳤어요. 하지만 잠시 후에 자욱한 연기와 함께 뭔가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불났나? 설마 아닐 거야. 아니야.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연기에 휩싸인 채 저희 집이 불타고 있었어요. 불이야! 엄마! 아빠! 다행히 제 비명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달려 나왔고 가족들도 하나둘 집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쓰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아서 엄마의 치마는 이미 시뻘건 피로 가득 젖어 있었습니다. 유산하셨나 보네. 방 한 칸만 겨우 남기고 새까맣게 타버린 우리 집.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죽고만 아기. 어떡해. 사람들은 이 모든 게 무당의 저주라고 했어요. 무당이 모시는 신이 보통이 아니라면서 그 신을 욕보인 벌을 받는 거라고 했죠. 그래. 그리고 그날부터 저한테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꾸 어디선가 저를 노려보는 듯한 오싹한 눈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언니, 저거 안 보여? 밤마다 창밖에서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리는데 이상하게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이 났던 밤 집 앞에서 봤던 귀신이야. 그 여자가 천천히 얼굴을 들었는데 피부가 불에 타서 새까맣게 변한 나무 껍질처럼 온통 갈라져 있었어요. 그 귀신은 마치 자기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갸우뚱거렸어요. 매캐한 냄새에 기침이 났지만 저는 억지로 참고 귀신은 그 모습이 우습다는 듯 확 웃어대더니 뚝뚝 진물이 흐르는 손을 들어서 긴 손톱을 제 눈에 힘껏 내비꽂았습니다. 엄청난 고통에 눈을 떠보니까 왜 그래? 그건 꿈이었어요. 매일 밤 온몸이 불이 탄 여자가 제 눈을 파내는 악몽에 시달렸고 끔찍하네. 저는 하루가 다르게 메말라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귀신이 들린 것 같다고 수군댔어요. 엄마는 뱃속의 동생에 이어 저까지 잃을 수 없다며 그 무당을 찾아가기로 했죠. 그런데 문 두드리는 소리 아니야?
그 무당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오, 웬일이야? 잡기가 붙었구만. 제 머리를 쪼갤 것처럼 두 손으로 콱 붙잡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네? 이번에도 돈이 아까운 건 아니지? 목숨 살리는 건 부족으로는 어림도 없어. 우리 딸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엄마에게 무당은 악기가 붙었지만 자기가 모시는 신보다 세진 않다면서 굿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 말에 곧장 굿판이 열렸습니다. 무당은 저를 의자에 앉힌 다음 밧줄로 꽁꽁 묶었어요. 무당이 양손에 긴 칼을 꺼내더니 꽹가리 소리에 맞춰 방방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제 턱에 날카로운 칼끝을 겨누고 저한테만 들리는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어요. 너 그날 나 봤지? 순간 저는 기억이 나고 말았어요. 알고 있었어.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무당의 눈. 새빨갛게 충혈된 그 눈을 어디서 봤는지 말이에요. 너 그날 나 봤지? 저희 집에 찾아와 몰래 불을 질렀던 건 귀신이 아니라 그 무당이었습니다. 매일 밤 창밖을 기웃거리던 오싹한 그림자도 바로 무당이었고요. 와, 이런. 방화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제가 자신을 봤는지 못 봤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난 새벽 자신의 눈을 보고 제가 경기를 일으키자 이날 기억하네?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모든 사실을 깨닫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잡기가 들린 게 아닌데 왜 굿을 하지?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려고. 그때 무당이 말했어요. 너 이제 곧 죽은 목숨이야. 신의 저주로 곧 벌을 받게 될 테니까. 죽이려고. 얘한테 저주를 내리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목격자인 저를 죽이려는 무당.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면서 작두에 올라갔습니다. 어머. 그리고 무당이 처절한 비명과 함께 통나무처럼 바닥에 통 하고 쓰러졌어요. 깊숙하게 베인 두 발에서 피가 흘러나와 마당을 흠뻑 원래 적셨습니다. 피 안 나는데 무당들. 올라가서 때리는데. 그날 이후 무당은 마을에서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갑자기 정신이 이상해졌다더라. 빚쟁이에 쫓겨다닌다더라. 온갖 소문이 들려왔지만 진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를 노렸던 저주굿이 무당 자신을 향한 저주굿이 되었다는 걸요.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은 제가 아니라 바로 그 무당이었던 겁니다. 21년 전 현우 씨가 살던 동네인 울산 중구 학성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현우 씨의 동네에는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2층짜리 주택에서 홀로 지내는 한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분의 성함은 김순이 씨.
2층에는 본인이 살고 1층에는 신혼부부인 세입자를 들여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1층과 2층 말고도 창고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오랜 시간 사용을 안 하고 그저 창고로 쓰던 곳이었는데 순희 씨는 그곳을 치우고 세입자를 더 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창고방에 물건을 싹 빼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했더니 정말 말끔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세입자가 금방 구해졌습니다. 여기 지금 쓰는데 불편한 건 없을 거예요. 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근처 공장에 취직한 청년이었는데요. 저렴한 방을 찾고 있던 차에 순희 씨네 창고방이 딱 눈에 들어온 거죠.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이른 아침 순희 씨가 이제 마당에서 화단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쾅! 탁탁탁탁! 문이 쾅 닫히고 우당탕탕탕탕 뛰어가는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창고방 청년이었습니다. 아이고 총각 또 늦잠 잤나 보네. 원래 정시에 칼같이 출근하던 아주 성실한 청년이었는데 요 며칠 이상하게 계속 늦어서 정신없이 출근하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일이 많아서 힘든가? 사실 주인 입장에서 조금 신경이 쓰이긴 했죠. 그러던 중 순희 씨는 좀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한참을 단잠에 빠져 있던 새벽 3시쯤. 아, 저희 아니라고요. 그쪽 아니면 누군데요? 아래층에서 누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진짜 살벌한 거예요. 저희 아니라니까요.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예? 그쪽 아니면 누구예요 그럼? 이렇게 가까이 들리는데. 아, 저희 아니라고요. 그쪽 아니면 누군데요? 아유, 이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야? 동네 다 떠나가겠네. 아줌마, 저 사람 좀 알려주세요. 무서워 죽겠어요. 공포에 잔뜩 움츠려든 새댁의 모습을 보니까 창고방 청년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우, 저기 총각.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응? 순희 씨의 목소리에 청년이 쓱 돌아보는데 청년의 얼굴이 사람 몰골 같지가 않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휙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총각, 아이고 얼굴이 왜 이래? 요즘 아침마다 뭐 급하게 나가더니 저기 일이 요즘 많아서 그래? 걱정스레 묻는 순희 씨에게 창고방 청년이 대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줌마, 자꾸 새소리가 들려요. 새소리. 그게 무슨 말이야? 자꾸 밤에 새가 부딪히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1층 사람들은 계속 모르는 일이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1층 부부 남편이 얘기한 자초지종은 이랬습니다. 며칠 전부터 창고방 청년이 소음 문제로 따지기 시작했는데 그 하는 이야기가 항상 똑같다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아저씨, 한마다 칼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라고요. 어서 나가요. 나가라고요.
청년을 돌려보내도 시도 때도 없이 문을 두드리는 통에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순희 씨는 겨우겨우 중재를 해서 청년을 돌려보냈고요. 그러니까 또 잠잠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랫집이 아니라 순희 씨네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어요. 아줌마, 그게 절 죽이려고 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절 죽이려고 해요. 그러고는 주절주절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청년 말로는 얼마 전부터 계속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며칠 전 얘기하던 그 새소리와 터벅터벅 누군가 걸어다니는 소리, 그리고 낯선 여자가 웅얼웅얼 거리는 소리까지. 그날은 피곤에 쪄들어 겨우 잠에 빠져든 날이었는데요.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팍 하고 가슴을 짓누르는 느낌에 눈을 뜬 거예요. 근데 그 청년 앞에 보이는 건 무복을 입은 여자 무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무당 양손에는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들려 있었죠. 그 순간 마치 굿이라도 하는데 청년의 가슴 위에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양손에 들린 칼날이 서로 부딪히면서 쨍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그 소리가 매일 밤 지독하게 청년을 괴롭혔던 그 새소리였던 거예요. 머리 끝까지 밀려드는 공포에 청년은 몸부림을 쳤지만 무슨 일인지 몸을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청년과 눈이 마주친 여자가 순간 확 다가와서 죽일 듯이 째려보는데 검붉은 피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섬뜩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무당의 절규를 끝으로 몸이 움직여지자마자 미친 듯이 순희 씨 집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순희 씨의 심장은 쿵 떨어졌습니다. 뭘 아나 보다.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사실 그 방이 한참 동안 공실로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네. 때는 3년 전 처음으로 세입자를 들이기로 했던 때였죠. 그때 1층에 있는 창고방도 저렴하게 같이 내놨는데 그 방을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의외로 가장 빨리 나타난 거예요. 누군가 하고 봤더니 많아봐야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어요. 근데 이게 창고로 사용하던 곳이라 아가씨 혼자 살기엔 좀 그럴 텐데. 괜찮아요. 저 생각보다. 근데 막상 아가씨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다. 이거 먼저 드릴게요. 네? 아유, 고마워요. 게다가 월세도 그 자리에서 석 달치를 한꺼번에 턱 내놓더라고요. 그럼 가볼게요. 이삿날 봐요. 네. 잘 가요.
그리고 이삿날이 돼서 아가씨랑 인사나 나눌 겸 해서 마당에 나와봤습니다. 짐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거기 실린 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왜? 왜요? 색색의 연등, 그리고 오색 빛깔을 내뿜는 부채, 그리고 화려한 그림들. 그래서 그곳을 자세히 보니까 빨갛게 글씨가 쓰여있는 판 하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백화보살. 백화보살. 와. 알고 보니 그 아가씨가 신내림 받은 지 얼마 안 된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러고는 한 6개월 정도 지났나? 창고방 점집이 나름 조금씩 유명해지는 것 같더니 어느 순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거예요. 수희 씨는 이제 걱정스러운 마음에 창고방 문을 두드렸어요. 저기요.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어머! 왜? 수희 씨는 다급한 마음에 119에 신고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아가씨는 생을 마감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3년 뒤에 그 청년이 창고 방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수희 씨는 정말 이상했어요. 무당 아가씨의 죽음은 동네 사람들도 사실 쉬쉬했기 때문에 창고방 청년이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색이 되어서 젊은 무당 귀신을 봤다고 얘기하는 청년을 보니까 순간 그때 일이 생각나서 너무 섬뜩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뭐야? 그 후로부터 며칠 후에 수희 씨는 소름 끼치는 꿈을 하나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수희 씨는 자연스럽게 창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둡고 텅 빈 방 한가운데 무복을 입은 여자 한 명이 뒤돌아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쓱 뒤를 돌아보는데 바로 그 죽은 여자 무당이 쓱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순 씨는 날이 밝자마자 인부들을 부릅니다. 꿈속에서 무당이 미친 듯이 긁어댔던 그 창고방의 벽. 그게 계속 밟히는 거예요. 찜찜했구나. 그렇게 벽을 허무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사모님 여기 좀 와보십시오. 공사를 하던 인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까 공사를 하던 인부들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죠. 사장님 이게 다 뭐예요? 글쎄 그 벽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곳엔 전에 살던 무당의 그 신당에 있던 물건들이
여기저기 찢기고 부서진 상태로 쓰레기처럼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실상을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당 아가씨가 사망하던 당시 리모델링을 했었잖아요. 그때 고용했던 인테리어 업자들이 폐기물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그냥 벽에 쑤셔 박아 넣어놓고 그냥 그대로 마감을 했던 거예요. 순희 씨는 그제야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당 아가씨가 죽어서도 편히 쉬지 못하고 그토록 고통에 몸부림쳤던 그 이유를 말이죠. 군대를 전역하고 비슷한 시기에 전역한 친구 2명과 시골 할머니 댁으로 놀러 가셨다고 하는데 시골. 그런데 할머니 댁을 코앞에 두고 정말 믿기 힘든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경상북도의 한 시골 마을에 살고 계셨습니다. 평소엔 아버지 차를 타고 가서 몰랐는데 할머니 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참 외진 곳이 있더라고요. 저 동아리 가려는데 버스를 어디서 타면 될까요? 아, 동아리. 아유, 이거 거기 버스가 지금 막 떠났는데 한 3시간은 기다려야 돼. 거기 버스가 하루에 4번밖에 안 다니거든. 진짜 시골인가 보다. 그럼 버스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여쭤봤죠. 그랬더니 요 앞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쭉 가로질러서 한 2시간쯤 걸어가면 할머니 댁이 있는 동아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름길이구만. 그 얘기를 들은 저희 셋은 망설임 없이 산길을 향해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와, 여기 분위기 묘한데? 진짜 공기가 좋다 진짜. 오! 잘 나왔어. 저희가 걷던 그 길은 길고 곱게 뻗은 대숲길이었습니다. 죽인다 진짜. 와. 바람 한 번 불면 여기저기서 그냥 쏴 이런 묘한 소리가 들려오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더위는커녕 서늘함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었어요. 음산하군요. 힘들어야 돼 이런 거. 저와 친구들은 넋을 잃고 대숲의 풍경을 한번 둘러봤죠. 선을 하다가. 그렇지. 그런데 그때 오, 야 나온다 나온다. 아, 풍경이 봐봐. 와. 진짜. 방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뭔 소리? 무슨 소리? 진짜. 아, 아니. 야, 빨리 와. 괜찮지? 와, 야 진짜 귀엽다 이거. 와. 그때 다시 반대쪽 귓가에서 이번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 무서워. 야, 방금 못 들었어? 야. 아니 무슨 소리? 너 자꾸 이상한 말 할래? 아, 야 진짜야 이거 봐봐. 아니, 야, 여기 진짜 귀엽지? 살짝 당황한 제가 걸음을 멈춘 채 대숲 주변을 이렇게 둘러볼 때였어요. 야 이쁜데 이거 좀. 대숲 사이로 작은 체구의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한쪽 손에는 죽은 닭 서너 마리가 있었고 할아버지께서 정말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이게 닭 피 비린내도 아니었고 씻지 않아서 나는 그런 채취도 아니었어요. 딴 거야? 생전 처음 맡아보는 굉장히 그냥 너무 불쾌한 냄새였어요. 왜 여기 설정되고 있는데? 아, 그냥 저희 동아리 가는 길인데요. 동아리? 이리로 못 가니까 돌아들 가. 아, 이쪽으로 그냥 쭉 가면 어른이 말하면 내 하고 들어. 기분 나쁜 어르신이었습니다. 절 뚫어져라 이렇게 쳐다보시는데 그 노려보는 그 눈빛이 어딘가 모르게 섬뜩하고 제가 눌리는 기분이 들었더라고요. 그냥 저희 알아서 갈게요. 그 순간에 그쪽으로 가면 무명리가 나와. 무명리는 가면 안 돼.
무명리요? 무명리? 어릴 적 맞벌이를 하신 부모님 대신에 할머니 댁에서 한 4년 정도 살았을 때 할머니 따라서 몇 번 놀러 간 적도 있는 그런 마을이었거든요. 뭐지? 할아버지께서 만류하시긴 했지만 저도 어릴 적 가봤던 마을이기도 하고 또 굳이 못 갈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가봤던 곳이니까 그래도. 야, 진수야. 할아버지 좀 꼬름하다. 그냥 가자. 예, 할아버지 저희 가볼게요. 예, 네. 먼저 가볼게요. 예, 전화로 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빨리 와. 저희는 그냥 가던 길 그대로 걸어가기로 했죠. 그런 저희를 할아버지는 거의 잡아먹을 듯 노려보시는 겁니다. 불안하다. 그렇게 깊숙이, 더 깊숙이 대수반으로 들어서다 보니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야, 여긴가 본데? 무명리라는 마을이? 마을 여기부터 인기척 하나 없이 조용한 무명리는 정말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마을 회관도 집들도 모두 무너진 채였고 집들 사이사이로 대나무들만 그냥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거기다가 대나무 숲에 그 스산한 그런 소리랑 그늘까지 더해지니까 낮에 가도 소름이 돋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물씬 숲이. 진짜 스산하다 있겠다. 얼른 지나가자 싶어서 친구들과 저는 빠른 걸음으로 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대숲이 펼쳐졌고 저희 셋은 전보다 더 빠르게 대숲을 걷고 있었는데요. 우는 소리야, 우는 소리. 이 대숲을 훑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 사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하고 이런 기분 나쁜 소리가 섞여서 들려오는 거예요. 야, 니네 너무 놀라서 제가 뒤를 싹 돌아봤는데 아니 친구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당황해서 야, 니들 어딨어? 야, 장난치지 말고. 정말 큰 소리로 외치댔지만 야, 빨리 가야 된다니까. 대답은 일절 없었어요. 야, 조재현! 김수현! 저는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대숲을 달리면서 친구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김수현! 야, 조재현! 그저 달리고 또 달리면서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기만을 바라죠. 바로 그 순간 다시 그 기괴한 소리가 제 귓가에 꽂히듯 들리더니 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몸이 굳어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쪽에서부터 좀 진짜 처음 들어본 말, 외계인 말도 아니고 동물 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막 귀신 영화에서 보던 소리들이 있잖아. 삐끼삐끼 막 웃는 소리 같은 게 나더니 이쪽 뒤쪽에서도 막 막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분 나빠. 귀곡인가 귀곡? 귀신이 곡하는 소리? 이렇게 돌아보려고 딱 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와, 진짜 무서웠겠다. 마치 눈을 뜬 채로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일 수 있는 곳이라고는 겨우 그냥 눈동자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눈엔 저 멀리에 얼굴 하나가 딱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보이지 않더니 끔찍해. 바로 제 얼굴 앞에 처음 보는 여성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랬더니
서늘하고 묵직한 감촉이 온몸 몸통을 차례대로 뚫은 올라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힘이 쭉 빠지고 정신이 흐릿흐릿해져가는 걸 느끼던 그 순간 진수야, 진수 거기 있니? 할머니? 할미가 왔어. 진수야. 어렴풋이 들리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전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가 보여줬네. 다행이야. 다시 눈을 떴을 땐 저와 제 친구들은 할머니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곁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할머니가 아니라 부모님이셨어요. 오, 연락받고 오셨나 보다. 부모님? 언제 오셨냐 한번 물어봤더니 응. 너희 지금 거의 닷새 만에 일어난 거야. 우와. 몸은 어때? 몸은 괜찮니? 영화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서 부모님을 통해 알게 된 그런 사실인데 저희가 발견되었을 때는 각자 다 떨어진 채 대숲 여기저기에 누워 있었더랍니다. 누워서? 네. 집으로 데려왔지만 사흘 내내 먹은 것도 없었는데 계속 그냥 구토를 했대요. 뭔 일이야? 결국 할머니께서는 인근에 살고 있던 무속인을 부르셨다고 하는데 어머니. 어르신, 애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야. 무명에서 왜 데리고 오셨어? 얘들은 이미 죽은 사람들이다. 이미 대나무밭에서 죽은 애들인데 왜 데리고 왔느냐. 이제 할머니가 보관에다가 이렇게 돈 묻어 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그 돈을 300에서 한 400만 원 정도를 무당한테 다 주겠다고 하셨대요. 할머니 막 전 재산이니까. 근데 무당이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얘네들한테 든 귀신이 자기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히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머니도 막 무릎 꿇고 빌고 아버지도 무릎 꿇고 빌고 거기 친구 엄마도 막 빌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줄 건데 할머니도 혹시 잘못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어린애들보다는 어르신이 가시는 게 좀 낫지 않겠냐고. 누구 뭐 희생양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무속인은 보통 구슬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다. 어르신이 다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뭐든 다 할 수 있어. 할머니께서는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그 위험한 굿을 진행하신 거죠. 무속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숯불과 마른 고추를 가져와서 태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매캐한 연기가 방 안 가득 들어차자 죽은 듯이 누워있던 저희 셋이 갑자기 악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면서 밖으로 나가겠다고 했답니다. 절대 손주들 밖으로 나가선 안 돼! 무당의 신신당부에 문 좀 열어달라고 저희의 말에도 할머니는 안간힘을 방문을 잡고 버티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애들이랑 어머님 괜찮은 거 맞아요? 무속인은 향로 안에서 타고 있는 재를 맨손으로 집어서 저와 친구들 그리고 할머니 몸에 있는 구석구석 재를 다 발라주시면서 굿은 잘 끝났다. 당연히 할머님도 곧 정신을 차리실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네, 진짜 그렇게 무섭다.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저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설마 왜죠? 그 무당도 저희가 똑같이 당했던
그 대나무밭에도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어? 잘린 대나무에 본인이 이렇게 복부에 엄청 꽂고 이렇게 딱 돌아가셔가지고. 우와. 우와. 그 무당이 이제 굿하고 이제 가실 때 엄마가 이제 500만 원 정도를 주니까 무당이 자기 이제 돈 필요 없다고 내가 죽을 사람인데 뭐 이 돈 지금 가져가서 뭐 하겠냐고 하면서 10,000원만 딱 가지고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노잣돈이 이 정도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겠어. 하면서 알고 있었네. 대신 돌아가셨나 보네. 거액의 굿값이 아닌 노잣돈 10,000원만 가져간 그날 저희 대신에 자신이 목숨을 잃을 거라는 걸 예견했던 걸까요? 저희의 목숨을 살려준 그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